176쪽부터 나와 있는 제재 1번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읽기의 목적과 방법. 지난 시간에는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알아봤죠. 자, 이어서 이제 그 방법들을 실제로 글 읽기 속에 적용시켜 보는 활동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쪽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설명을 좀 볼게요. 다음은 한 학생이 조선시대의 서양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도서관에 찾아 읽은 글이다. 학생은 책을 읽으며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자, 서양화가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것은 언제였을까? 그 다음에 서양화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생각은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의 서양 화법을 수용한 작가, 화가와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고서에 담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이어지는 내용의 글입니다.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자,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읽는 목적이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충분히 꼼꼼하게 읽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날개에 보면은 학생이 글을 읽으며 생각한 것들이 1번부터 17번까지 나와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글을 읽을까요?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는 일단 소리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 방법이 있죠. 소리 내는 것은 낭독이라고 하고,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묵독이라고 했는데, 소리 내지 않고 읽든지 소리 내고 읽든지 자기가 잘 읽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같으면 이제 묵독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독을 하는 게 좋겠죠. 천천히 읽으면서 속독보다는 지독 중에서도 정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를 우리 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부분 발췌해서 읽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꼼꼼하게 읽기 위한 읽기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목을 보고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라는 이 제목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서양화가 특징이 뭐가 있더라? 동양화와 다른 점 뭐가 있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글을 읽기 전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어떤 궁금한 점,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을 보고 내용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또 제목을 보니까 서양의 그림이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군. 이런 내용도 이제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같이 볼게요. 자, 3살 무렵 처음 타본 기차는 경이로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기차도 신기했지만 여행에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청량음료였다라는 거죠. 청량음료가 무척 신기했다. 기차와 청량음료 신기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억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글쓴이가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핵심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경험을 이야기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좀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글쓰기 방법이죠. 조선시대 문인들에게도 3살 아이의 기차여행 같은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 바로 서양화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문인들에게도 서양화의 만남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언제 서양화가 처음 들어왔냐면요, 영조와 정조 시대 때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의 기록, 실학자들의 글에 따르면 아마 영종조 때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서양 미술을 처음 대했을 때의 반응은 충격 이상이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서양화는 원근법과 명암법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자, 왜 놀라웠냐? 조선시대 조선 화가들이 그리던 그림과는 달랐다. 원근법, 가깝고 먼 것을 평면 위에 표시하는 거죠. 명암은 밝고 어두운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현실을 묘사할 때 더 사실적이고 입체감 있게 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생한 묘사가 가능했던 서양화의 표현법은 당시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홀리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은 들어가는 부분, 머릿말에 해당하는 거죠.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서양화를 접하고 무척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소제목에 보니까 서양어의 논란 실학자들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는 학생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부분에 4번에 보니까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서양화의 사실적 표현에 놀랐다고 했어.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네. 서양화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본문에 나올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측하고 있죠. 예. 자, 본문에는 아마도 서양화를 보고 사람들이 놀란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제목에도 그런 예측을 반영하는 제목들이 나와 있죠. 자,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은 화상유돌이라는 글에서 서양화를 접하고 느낀 감동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요즘 영경은 이제 북경을 말하는 거야, 북경.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서양화를 하다가 대청에 걸어놓는다. 처음에 한눈을 감고 다른 한눈을 오랫동안 주시하면 건물 지붕의 모퉁이와 담이 모두 실제 형태대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입체감이 있다는 얘기죠. 원근법과 입체감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실제로 그림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익이 본 대청에 걸려있는 서양화는 여기 원근법과 일체감이 잘 표현된 풍경화일 것으로 보인다. 자, 원근법이 뭔지 설명이 나와요. 사물이 뒤로 갈수록 좁아 보이는 현상을 그린 투시화법으로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화면에 담은 서양화의 공간 표현법을 말한다. 이러한 투시화법은 조선의 회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회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다. 그 생생한 실제감 때문에 이익에게 서양화는 무척이나 신기하게, 자, 글을 쓴 이익에게는 무척 신기하게 다가왔던 듯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학생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읽는 중에도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하지만 읽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6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표현은 원근법 입체감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답을 발견하고는 서양화를 접한 사람들이 놀라움을 느꼈겠네 라고 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질문도 하고 여기 답도 찾고 하면서 이제 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한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연경의 천주당은 이제 성당 말하는 거 지금의 벽화를 직접 본 사람들이 느낀 놀라움은 더 강렬했다. 1778년 연경에 다녀온 이덕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천주당의 북쪽 벽에는 철사줄이 목에 매어 있는 큰 개의 그림이 있는데, 자, 개의 그림을 봤어요. 언뜻 보니 물려고 덤비는 것 같다. 무척이나 생생하게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무서움을 느꼈다. 그 그림 밑에는 살아있는 개 몇 마리가 그늘에 누웠는데 그림의 개와 살아있는 개가 구분되지 않았다. 실제 개와 그림 속에 있는 개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 놓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읽고는 이 학생은 서양화를 접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까지 느꼈군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오른쪽에 보니까 메모한 게 보이죠? 네, 서양화를 접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놀라웠다 또는 경이로움까지 느꼈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원근법 입체감 때문이다라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메모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하기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전략이니까 우리도 읽으면서 이런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어요. 자, 이어서 봅니다. 이덕무가 본 개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마저 느끼겠던 모양이다. 자신이 처음으로 접한 서양화에서 받은 놀라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소단락에서는 서양화의 공간 표현법, 입체적이고도 또 원근법을 사용한 사실적인 묘사, 사실적인 공간 표현법에 놀란 실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색다른 조선 그림. 자, 이 제목을 보고 또 학생은 이런 생각을 해요. 소제목에 보니까 세 개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사용한 거 보니까 이번에는 색깔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는 거죠? 예측하고 추론하는 거죠.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양화는 먹으려 그렸기 때문에 조선 화가들에게 색다른 특징으로 와닿았을 거야 하면서 예측하고 추론하면서 이런 질문들 예측과 추론을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 하단에 유입된 서양화는 여러 분야 그림에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산수화에 보이는 변화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산수화, 풍경화 말하는 풍경화, 산과 폭포 같은 거 그리고 나무 그리는 이런 풍경화 말합니다. 서양화법을 선도해서 받아들인 화가로는 단원 김홍도 유명하죠. 스승으로 유명한 강세황이 거론된다. 약간 강세황의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얘기할 텐데,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드디어 서양 화법을 활용한 화가가 나오는구나.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메모하며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했던 내용 중에, 예측했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글을 읽고 알고 싶었던 내용 중에, 자, 서양화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고 또 수용한 화가와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꼼꼼하게 메모하며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읽어야겠어라고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5세 강세왕이 45세 되던 해에 개성을 여행한 뒤 그린 영통동구 송도전경은 동서양화의 접목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자, 강세왕이라는 화가가 동양화와 서양화를 이렇게 좀 접목시켰다. 예, 특징들을 이렇게 잘 살려냈다는 얘기죠. 합쳤다는 얘기예요. 서양화의 투시 원근법과 채석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서양화에서 사용했던 투시 원근법, 색채 기법 이런 것들을 강세왕이 동양화인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사용했다는 거죠. 영통동구는 저 밑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보니까 바위가 있고 산이 있고 뭐 이런 그림이에요. 영통동 계곡의 명물인 거대한 바위에 초점을 맞추어 가까운 바위는 크게 그리고 멀어지는 경물은 작게 그렸다. 산수화에 원근법을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바위 표면에는 서양화의 채색법을 사용하여 독특한 느낌을 준다. 자, 동양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원근법과 채색법을 적용시켰다. 초록과 청록이 어우러진 미묘한 바위의 색감은 흡사 서양의 수채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특이하다. 개성신의 모습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송도전경 또한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긴다. 자, 송도전경도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은 좀 크게, 뒤로 갈수록 길도 좁아지고 집들도 작아 보이죠? 이렇게 작아 보이죠? 이렇게 원근법을 사용해서 현대화의 모습을, 조선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서양 기법을 통해서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또 메모한 내용을 볼게요. 서양화법을 활용한 화가와 작품 뭐가 있느냐? 강세왕의 그림이 있다. 어떤 것을 원근법이나 채색기법을 적용시켜서 동서양의 접목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메모를 잘 해놨습니다.